두 가지 공간을 낯설게 보고자 합니다. 아이가 이제까지 비제도적인 교육 공간이었던 가정에서 머물다가 첫 학교인 유치원, 첫 학교인 어린이집, 그리고 학교로 진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러한 어떤 전이의 순간인데요. 일종의 특이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생애의 어떤 특이점이죠. 특이점이라는 것은 일종의 어떤 물리학적 개념인데요. 이제까지 자신들이 익히 알고 있던 질서와 원리로는 더 이상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질서와 원리를 익혀야 되는 그러한 세계에 마주한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저는 가정과 학교는 서로 다른 계열을 가진 발산하는 서로 다른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의 계열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의 계열을 구축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저는 지식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학교의 교육 과정은 지식과 기술을 그 어떤 것보다 상위의 가치로 보고서 탐구하고 있습니다. 지식 중심 교육 과정에서 초점을 두는 것은 아이들의 어떠한 배움의 방법이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나 태도 같은 것들이 아니라 그 연령대에 익혀야 할 지식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편 아동 개념에 기초한 것인데요. 그 아동기에 0세부터 5세까지 각각의 연령에 따른 보편적인 발달의 수준, 발달의 내용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연령대에 필요한 지식을 또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의 지식 중심 교육 과정이 두 가지 면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 삶의 변화의 속도를 생각할 때 예상에서 연령별로 배분한다는 것이 사실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지금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보편 아동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입니다. 보편적인 발달을 우리가 다 파악했다고 보고 아이들의 배움보다 교사의 교수를 우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사고하는지보다는 무엇을 가르칠지가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학습자 일반으로 대상화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구축해 놓은 각 영역별 이상적인 특징들을 집적해 놓은 것이 발달 이론의 보편 아동이죠. 우리가 발달 이론 그리고 이 보편 아동을 구축했던 원래의 이유는 아마 한 아이를 더 잘 이해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이것이 본말이 전도되어서 이 보편 아동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 아이가 문제가 있다, 더디다, 산만하다, 학습력이 저해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식 내용 중심의 교육 과정에서는 언제나 그 정확한 지식의 내용, 판명한 내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질문에는 항상 정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공간 학교에서는 무지가 책망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지식 중심 교육 과정이 일종의 원과 같은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한 중심으로부터 모두 같은 거리, 같은 시선, 같은 가치에서 바라보기를 요구하는 원의 세계죠. 이 원의 세계에서는 변곡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학교는 이제 변곡을 만나게 되면 이것이 어떤 일종의 혼란 혹은 불온이라고 여깁니다. 학교의 계열을 만들어가는 두 번째 특징은 길들임입니다. 이 길들임은 시간, 공간, 관계, 신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시간성인데요. 아이가 원하는 만큼 놀고 또 잠이 올 때 낮잠을 자는 그러한 시간의 흐름을 허용하는 그러한 시간성에서 살다가 이제 학교에 오게 되면 구획된 시간을 살아야 합니다. 학교는 모든 일과를
구획된 시간의 방식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시간의 구획을 반복해서 아이들이 경험하게 되면 그 신체가 그 시간의 구획을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분절되고 획일적인 시간성에 아이들의 몸만 맞추어지는 게 아니라 호기심과 몰입도 조절해야 됩니다. 배움이란 시간이 흘러가면서 거기에 흠뻑 젖고 빠져들고 음미하고 시간이 익어가면서 어떤 배움이 생기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연속되지 못하고 분절되어 있는 학교의 시간 속에서는 아이들이 흥미를 지속할 수 있는, 몰입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이 계속 방해가 되면서 아이들의 흥미와 몰입이 계속 흔들리는 것이죠. 두 번째로 공간의 길들입니다. 저는 아이들도 자신이 타인과 함께 있을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타인을 위해서 어떻게 배려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아갈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아이들을 특정한 공간에 한정시킬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의 공간과 어른들의 공간을 분리한 어른아이 공간 분리 정책을 굉장히 삶의 곳곳에서 많이 수행하고 있는데 전 학교가 대표적인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공간 외부와 내부를 심지어 한 교실에서도 영역별로 공간이 구획되어 있습니다. 쌓기 영역, 소꿉 영역, 수과학 영역, 조작 영역 이렇게 구획되어 있고 때로는 이 영역 간에 자유롭게 넘나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유놀이라는 이 이름 붙인 시간조차도 아이들이 한 영역에서 붙박혀서 그 공간에 한정돼서 거기에 놀도록 요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가 아이들을 길들여가는 방식은 신체를 통해서도 이제 일어나는데요. 이 신체의 길들임은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또 이 신체의 길들임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교사의 시선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이를 바라보는 그 눈빛 자체도 아이에게 큰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성인의 시선, 교사의 시선 자체가 아이에게 그 공간에서 어떠한 신체성을 가져야 하는지를 암암리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관계입니다. 학교의 관계성의 아주 특징적인 점은 성인 대 어린이라는 그러한 이분법적 관계였습니다. 사실 아동 중심 철학이 대두되고 또 놀이 중심이 유아교육에서 많이 회자되고 또 재개념주의자들이 발흥하면서 이 성인과 아동의 양분을 뛰어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이 양분을 쉽게 무너뜨린 또 다른 관계를 재편하는 강자가 바로 자본의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본의 논리가 삶의 곳곳에 들어와 있고 이것이 학교도 예외는 아니어서 누가 더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또 무엇이 더 투입 대비 산출이 탁월한 그런 효과적인 방식인가, 이것을 중심으로 관계가 재편되죠. 한때는 학교의 아이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일을 교육 서비스라고 표현을 했고 또 부모는 교육 소비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교사는 교육 서비스의 제공자이죠. 학교도 어떻게 하면 이 교육의 일종의 소비자인 아이들과 부모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어떠한 보상을 제공할 것인가를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양한 보상을 계속해서 개발하는 것은 오히려 아이들의 진정한 배움을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강화물은 그 강화물이 제공되는 시점에는 굉장히 유의미하지만 그 강화물이 사라지면 그것과 함께 그 행위도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장 근원적이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보상은 무엇냐? 배움의 기쁨 그 자체입니다.
학교의 계열을 만들어가는 세 번째 중요한 특징은 연령별 집단 구성입니다. 사실 세계는 수많은 연령대의 사람들이 얽혀서 생활하는 그러한 다양체의 세계인데, 학교는 현재의 시간성만 볼 수 있는 단일 연령 집단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 대해서 개토는 이 연령별 집단 구성이 과거와 미래로부터 아이들을 단절시켜서 영속적인 현재의 세계 속에 묶어놓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단일 연령 집단이 되면 동질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타인에 대한 너그러움이나 또 자신의 약점을 노출시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동질성이 높아지면 아이들이 자신의 약점을 최대한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한정된 물적 자원을 놓고 더 경쟁적이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타인의 약점이 노출되면 거기에 대해 적대적으로 반응하기도 하고요. 여기에 한 교실에 동일한 연령이라는 이 동질성에 사회 경제적 배경까지 더해지면 더더욱 그 동질성이 고도로 높아집니다. 이 높은 동질성은 구성원들에게 서로를 끊임없이 비교하게 하고 그 다름에 대해서 끊임없이 동질성으로 환원하게 하는 관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 동질성에서 탈락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발버둥을 치고요. 이렇게 되면 그 교실에서 어떠한 다른 생각, 다른 삶의 패턴, 어떤 다양함, 그러한 것들이 역동하거나 그 잠재성이 피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 되죠.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학교의 세 가지 큰 특징, 지식중심 교육과정, 그리고 길들임, 시간, 공간, 신체 관계의 길들임, 그리고 연령별 집단 구성, 이 학교의 세 가지 큰 계열은 불가피한 것인가? 저는 개토의 말로 이 질문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이 어느 것도 필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어느 것도 벗어 던질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떤 방법으로 키워낼지 우리에게는 사실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단 하나만의 올바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 하나의 올바른 길이 아니라 다양한 배움의 길이 있음을, 우리가 이 학교의 계열을 넘어설 수 있는 이 가능성을 첫 번째로는 가정에서 찾고 싶습니다. 가정과 부모는 어떻게 보면 학교보다 더 오랫동안, 그리고 학교보다 더 먼저, 그리고 학교보다 더 나중까지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잠재적인 숨은 교육 과정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부모들이 아이들의 첫 학교 진입에 앞서서 두 가지 변화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이 첫 학교를 진입하게 되면 부모들이 마치 이제까지 본인들의 어떠한 교육적인 책무나 고민들이 이제 학교로 그대로 이월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변화 중에 하나는 부모로서보다는 학부모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단어는 우리나라가 학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자녀가 학교를 다니는 것을 기점으로 형성되는 학부모됨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녀에게 학부모이기 이전에 부모입니다. 최후까지 마지막 보루로서 자녀를 지지해주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부모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제조식 산업 모델의 학교로서 다가가야 할 것이 아니라
아이의 성장과 발달의 유기적 과정을 기다려주는 부모로서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실 아이의 성장, 발달, 그리고 나중에 그 성과에 대해서 절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심고 또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고 기다릴 뿐이죠. 오히려 학교보다도 더욱더 교육적인 공간이 될 가능성은 가정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끝으로 벌써 5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도 유효하고 지금의 현실을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히 예견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브론펜 브레너의 글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만약 현재의 경향이 지속되거나 우리의 사회 기관들이 부모나 다른 어른들, 젊은이들로 하여금 아이들의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그리고 그 자리를 연령별로 분류된 또래 집단으로만 채운다면 우리는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소외감, 무관심, 그리고 젊은 세대에 의한 폭력이 증가하게 될 것임을 예견할 수 있다. 1970년도에 한 이야기입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